그래서 이제 근저당권인데요. 기본서 있죠? 기본서 몇 페이지라고요? 425. 강의 노트는요? 172페이지. 172페이지요. 네. 그래서 강의 노트요? 172페이지 보셔요. 여러분, 5월달, 6월달요. 5월달, 6월달 강의 계표를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5월달, 6월달은 기출 천재 있죠? 천재가 이제 전가봉이 나와요. 그래서 기출 천재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요. 여기다가 요약집하고요. 그래서 민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에요. 그런데 다른 과목은 일단 3시간 강의하고요. 1시간에 천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문제로 보는 것하고 지문으로 보는 것하고는 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로 보면은 모지선당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막 지문이 여기저기 남아 있는데요. 천재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의 기본서 순서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재하고요. 그 다음에 요약집하고 같이 이렇게 보는데요. 이거 보통 이제, 기본 강의할 때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그러니까 세법 같은 경우는, 세법은 아마 강의하면서 하지 않을까 싶고요. 남으니까 애들은 2시간이나 2시간 반. 그래서 공시 같은 경우는 3시간 하고 1시간은 문제풀이. 그 다음에 공법도 3시간 정도 하고, 3시간 반 정도 하고 1시간. 그래서 아마 공법 같은 것은 금요일 날 2시 반이나 정도 돼야지, 40분이나 돼야지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주에 배운 것 있죠? 그날 배우는 것만큼 지문을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그 지문을 보고 만약에, 기본서, 기출문제를 풀었는데 답을 못 맞춘다. 그러면 그거 정말 이상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지문집을 쭉 봤잖아요. 봤는데 그날 보고 나서 문제를 바로 풀지 말고 일단 두세 번을 그 본 부분을 두세 번을 반복해서 보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면 문제가 다 풀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약집하고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천재 여기서 이제 녹화를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녹화를 하는데요. 민법은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일단 민법은 일단 천재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민법은요. 그래서 일단 요약을 1시간이나 이렇게 요약을 쭉 하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천재를 위주로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해서, 요약을 그냥, 책 공부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 하면 요약이 다 끝나거든요. 민법 총칙도 아마 한 2시간 하면은 끝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강의 나가는 분야 있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오후 강의할 때 특강을 해가지고, 이렇게 민법을 확 요약을 했거든요. 요약을 해서 그 요약 부분만 계속 듣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야간반 못 듣는 경우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요약을 1시간을 하면은 그날 문제풀이, 지문풀이를 하는 것 전체를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요약을 1시간 하고 나서 지문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하도록. 그 다음에 그 지문을 보면 뭐가 되냐면 조문이 들어가 있거든요. 조문이요. 그래서 조문하고요. 지문을요. 같이요.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지문이 돼 있고 그 지문 밑에 조문이 있고 조문 밑에 지문이 돼 있어요. 작년에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래서 일단 요약을 일단 1시간 정도 하고요. 1시간 하면 아마 3시간 정도 지문풀이를 할 수, 조문하고 지문풀이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마 나올 거예요. 알죠? 그래서 조문하고 지문을 좀 집중적으로요. 왜냐면 강의는 이미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처음 오신 분들도 되도록이면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있어요. 우리 이제 강의 노트 있죠. 강의 노트, 합격 노트 있죠. 합격 노트로 강의되어 있는 것을 한번 쭉 보고 오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죠? 진도에 맞게끔요. 그러고 나서 이것을 요약을 해놓으면 먼저 그 짧지만 요약하는 것을 우리 여러분 공법에 보면 한장공법이 있죠. 한장공법 똑같이요. 짧게 해놓은 것을 먼저 듣는 것이 뭐가 되냐면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정리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지문을 쭉 한번 풀어보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래서 5월달, 6월달은 일단 다른 선생님들은 요약집 강의를 3시간 정도, 그 다음에 지문 강의를 1시간 정도 이렇게. 알겠죠? 그날이요. 민법은 반대로요. 요약을 1시간 정도 하면 요약이 다 끝날 거예요. 그래서 한정 공부처럼 짧게 해가지고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밖에 어디 돌아다닐 때 짧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30분 정도로 해서 요약을 딱딱 끊어서 할까 생각 중이에요. 30분이면 우리가 어디 걸어갈 때 금방 들을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짧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 압축된 부분이 전부 다 딱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내용 자체를 처음부터까지 이렇게 들어보면 좋으니까요. 그렇게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게 제가 집에서 생각해 봤는데, 뭐 유학집 다시 막 읽어주고 막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그게 더 훨씬 나아 보여요. 알겠죠? 그래서 유학집에 나와 있는 것하고 전부 다 얘기를 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문제를 우리가 다 풀었잖아요. 그래서 12회부터 우리가 민법은 27회까지 기출문제 그 합격 실전 민법이 나와 있잖아요. 실전 민법이요. 이게 이제 실전 민법이 이게 모두 몇 문제냐면 680문제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지문집은 지문집은 사례 문제가 보통 좀 빠져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680문제 정도는 안 돼도 지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조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조문. 그러니까 법조문 하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 이제 우리가 문제가 나온 유형이 판례하고 조문이거든요. 그런데 조문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조문하고 같이요 보도록 그렇게 했어요. 작년에는 지문 형식으로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해보니까요. 그거보다는 일단 조문하고 지문을 다 보는 게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요. 이제 7월하고 8월 달에는 문제집 풀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민법 문제 있잖아요. 민법 문제는 기출문제에 들어가 있는 문제는 한 문제도 안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괜히 여기 문제집 풀이 하는데 또 이걸 반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 학원에서 뭐를 했냐면 국가고시 기출문제가 있어요. 한 6년 정도 됐는요. 국가고시 기출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전철에서 문제를 만들어서 강의를 한 게 있거든요. 알았죠? 그 강의했던 그것을요. 다시 이제 교정 좀 봐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아예 그냥 여기 7월달 8월달 나오는 민법 문제집은요. 그것은 국가고시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 만든 거예요. 다 만든 거에다가 사례 문제를 조금 집어넣어가지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우리 공주의사 기출문제 있죠? 이것은 여기다 넣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넣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니고, 왜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문제집부터 다 보면 기출문제가 반이고, 기출문제. 그 다음에 뭐 문제도 뭐 계속 반복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런 민법의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기출문제 지문이 있죠. 지문을 순수에 따라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순수에 따라서 제가 5개씩 묶은 거예요. 거의. 5개씩 이렇게.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문제집을 보면은 뭐하고 똑같냐면 기본서에 있는 것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문제집하고 기본서하고 너무 막 동떨어지게 막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제가 이제 이 문제 기본서 쓴 것은 국가고시 기출문제 지문을 먼저 정리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기본서를 그대로 쓴 거거든요. 필요한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 실전 민법 다 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제집을 만약에 보게 되면 뭐 더 이상 나올 것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이제 바빠가지고 책을 못 써가지고 안 했는데 올해는 지금은 이제 해설은 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약간만 정리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실전 민법하고 여기 나오는 7월달 8월달 나오는 문제집 있죠? 문제집하고는 전혀 다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 딱 보면은 실전 민법에 관한 문제를 풀면은 국가고시 모든 것도 다 풀 수 있구나 하는 것이 금방 딱 눈에 보일 거예요. 왜냐면 문제가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제 국가고시는 지문이 우리 공주의사기점보다는 약간 지문이 좀 더 길 거예요. 우리 보면 그 기출문제 보면 지문들이 좀 짧은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이것은 제가 하나하나 지문을 다 만들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에 전부 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있는 문제는 이거밖에 없죠. 독창적으로 된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약간 지문은 약간 길어요. 약간 길 수 있는데 전부 다를요 해설할 수 있으니까 그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5월달, 6월달 강의는 여러분요 요약 강의하고 그 다음에 기출 천재 이렇게 따로. 근데 여러분들 보면 기출 천재는 특히 2차 같은 거 있잖아요. 2차 공법 같은 경우 있죠. 공법이나 중개사 같은 경우요. 중개사. 그다음 물론 공시도 그렇고요. 이런 경우는 시험 문제가 도대체 중개사 같은 경우 기출 문제만 보면은 좀 특히 공법 같은 것도 그렇고요. 문제만 보면은 사실 이게요 어디가 중요한 포인트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지문으로 해서 보면 금방 여러분요 눈으로 금방 들어올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암기하고 있으면 되구나. 그 다음에 공법 같은 경우는 아무리 학원에서 강의를 해도 실질적으로 뭐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75점 이상 학원에서 강의하기는 힘들다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나올 수 있는 것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그 다음에는 응용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기출 문제에 나오는 것이 그대로 나온 것이 한 75%는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문집 있잖아요. 공법. 지문집만 완벽하게 해도 여러분들이 합격 점수를 맞는 데는 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보면 강의를 듣고 그냥 두지 말고 지문집을 가지고 뭐를 해야 돼요? 암기를 해야죠. 암기. 알겠죠? 그래서 암기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럼 지문집을 보게 되면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다음 민법은 어떻게 되었냐면 일단 조문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이제 지문이 들어있어요. 12회부터 27회 작년까지요. 지문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되냐면 맨 마지막에 부록편에 작년이죠, 작년 2016년도 있죠? 2016년도 국가고시 있죠? 모든 사법고시를 시험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요, 국가고시에 관한 것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문제 지문을 약 한 600개 정도 지문을 넣어놨어요, 별도로.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 한번 쭉 보고 작년 2016년도 국가고시에 나온 것이 있으니까요. 그걸 한번 딱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2017년도 지금 국가고시 문제가 몇 개 나와 있거든요. 그거다고요. 그럼요, 2015년 있죠. 2015년. 그래서 여기 지금 문제집 있죠? 우리 공지사 기출문제 있잖아요. 뭐죠? 7월달, 8월달 나온 문제집 있잖아요. 그 문제집 맨 뒤에 부록편에다가 2015년도 기출문제, 국가고시 기출문제 있죠? 그것을 좀 맨 끝에 부록에다 집어넣을까 생각 중이에요. 부록에 문제 다 쓰고 난데 맨 뒤에다가 부록을 넣으면 되잖아요. 국가고시요. 그래서 그것을 넣을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면 2015, 2016, 올해가 이제 2017년이잖아요. 그래서 2017년 이거 세 개 정도 쭉 보면 문제가 다 똑같구나 이거 금방 알 수 있어요. 문제가 차이가 있는 것이 몇 개 안 돼요. 그냥 기존에 있었던 것하고 2015년도 것이 그 전에 있었던 문제하고 차이가 있는 게 몇 개 안 된다고요. 알았죠? 그래서요, 2015년 것을 그 문제집에다 집어넣을까 생각 중이에요. 맨 뒤에 부록에다가.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 지문집은 2016년께, 최근께, 작년께요, 맨 뒤에 부록으로 들어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그리고 마지막에 2017년은 8월 말쯤 되면요, 국가고시가 다 끝나거든요. 끝나면 정리를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9월달 정도 돼가지고 야간반하고 주간반 해가지고 일요일날 강의를 해서 한번 특강을 해가지고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충분할 거예요. 근데 똑같아. 책이요. 2017년 올해 시험도 변화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민법은요, 다른 거하고 달라가지고 내용이 다 똑같아요. 내용이. 알죠? 작년에 이제 우리 공유회사 기출문제 보면 조금 특이한 형태로 나온 문제들이 몇 개 있었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아주 변칙적으로 유치권에서 세 문제가 나온다거나 이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 애매했죠. 그 다음에 107, 108, 109, 110조에서 네 문제가 다 나온다거나 이렇게요. 그래서 의석비치에서 막 집중 10문제, 민총 9문제 중에서요. 거기에서 네 문제가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요.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문제 정도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이제요, 근자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 근저당 보면, 우리가 먼저, 여러분 뭘 보냐면, 저당권을 먼저 보죠. 저당권, 이렇게요. 의리가반한테요, 여러분요, 1억을 이렇게 빌려주죠.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피담보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피담보 채권. 그럼 피담보 채권은요, 뭐가 됐다? 이것은 확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뭐가 된다? 등기가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은 저당권은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갑의 건물 있죠? 이 건물에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이렇게 등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360조가 이렇게 있죠. 저당권은요. 그 다음에요. 갑이 한테 1억을 갚죠? 그러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소멸한다고 그랬죠? 부정수성이 있다. 그 다음에 360조는요. 뭐가 있어? 원금하고, 그 다음에 이자하고, 그 다음에 위약금 있죠. 원금, 이자, 위약금은 뭐가 되어 있어야 된다?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런 지연배상 있죠? 이런 지연배상은 몇 년분이다? 1년분이죠.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비용,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 있죠.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요. 그래서 지연배상 1년분하고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것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않죠.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저당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근저당권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것이에요. 똑같아. 갑이한테요. 자기 집 똑같은 집이에요. 집을 저당기 갖고 돈 1억을 빌려달라고 해요. 은행한테. 그럴 때는 은행이 뭐라 하냐? 그러지 말고 이건 3억으로 합시다. 이것을 뭐란다? 채권 최고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걸 저당권이 아니고 근저당권으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저당 이렇게. 그래서요. 똑같은 집에 1억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냥 1억을 빌려주죠. 확정이죠. 그럼 이것을 우리는 저당권이라고 얘기하고요. 3억을 하면서 최고 우리 은행이 당신 집은 최고 3억까지 빌려줄 수 있다 이 말이죠. 0원부터 최고 3억. 당신 지금 1억 빌려달라니까 내가 지금 1억을 빌려주겠다. 아직도 갭이 얼마가 있죠? 2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2억이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당신 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오라 이 말이죠. 그러면 다시 저당 잡지 않고 얼마의 범위 안에서 3억 원의 범위 안에서 돈을 대출을 해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돈이 또 1억이 필요하다. 그럼 그냥 은행 가면 되죠. 은행 가서 얼마를 더 빌려달라고 그래? 1억 더 빌려달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채권증서에다 사인하면은
다시 뭐가 나오죠? 1억이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돈이 있다. 그럼 돈 또 갚으면 되죠. 그러면 채무가 2억에서 얼마? 1억 5천으로 줄어들고 다시 또 돈을 빌려면 또 5천 빌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직은 얼마가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것을 우리는 얘기하고 채권 최고액은 불확정이에요. 불확정으로 뭐가 돼 있다? 등기가 돼 있다. 불확정이요. 여기는요 저당권으로 뭐가 돼 있어요? 확정이 돼 있고 여기는 뭐란다? 근저당권이고 이렇게. 그래서 근저당권은 불확정이고 저당권은 확정이죠. 그 다음에 여기 저당권은 원금이자 위약금은 뭐가 돼 있어요?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근저당권은요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등기가 없어도 원금이자 위약금은 다 보호가 돼.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 뭐라 되느냐?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된 것으로 본다.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지연배상 저당권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여기는 1년분이죠. 1년분. 그런데 여기는요, 어떻게 해요? 여기는 모두 포함된다. 모두 포함된다. 모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보면 저당권 실행비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요, 뭐가 없냐? 근저당권 실행비용. 근저당권 실행비용이라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러면요,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차이점은 뭐냐? 저당권에서는 원금, 이자, 위약금은 등기하지만 근저당권에서는 등기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지연이자는 1년분인데 모두 다 보장이 된다. 얼마의 범위 안에서? 3억 원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근저당권 있죠? 근저당권의 전속기간은 등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반드시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러면 근저당권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이게 불확정이죠. 불확정이니까 이것을 확정시키는 게 아주 중요해요. 왜요? 불확정이란 말은 얼마를 빌렸는지 모른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확정을 시키는 게 아주 중요해. 그래서 확정을 시키죠. 그러면 근저당권이 뭐로 바뀐다? 저당권으로 바뀌어. 뭐로 바뀌어? 저당권으로 바뀌어. 그래서 왜요? 확정되면 저당권이고 불확정이면 근저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확정시키면 저당권으로 바뀌어가지고 뭐가 된다? 경매가 이루어져. 그래서 우리가 경매가 되니까 저당권 실행비용이란 말은 나올 수 있어도 경매대금에서 근저당권 실행비용이란 말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중요해. 자, 두 번째는 확정은 언제 확정되냐? 여러분요, 전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속기간이 있으면 전속기간, 결산기가 있으면 결산기. 아무리 결산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돈을 빌릴 생각이 없어. 돈 다 갚았는데. 그럼 뭐란다? 합의로 뭐 할 수 있다? 해지해가지고 확정시킬 수 있다. 아, 그 다음 또 한 가지요. 여러분 저당권을 뭐라고 그랬죠? 피담보 채권이 0이 되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근저당권은 일시적으로 피담보 채권이 없다고 할지라도 돈을 다 갚았어. 왜냐하면 근저당권은 0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을 뭐란다? 부종성이 뭐가 되어 있다? 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는데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소멸해도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전속기간 결산기 이렇게 도래하죠? 그럼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확정을 해. 여기 봐봐 여기. 여기 보면 우리가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요 근저당권자예요. 근저당. 여기요 병도요. 병도 근저당권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선순위고 이 사람 후순위잖아요. 알겠죠? 만약에 여기서요. 여러분 근저당권자 누구든지 간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런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했단 말은 이 사람은 돈을 빌려줄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없으니까 언제요? 경매 청구 시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돼. 그런데 경매를 청구했다가 이 사람이 경매를 취하했어. 취하해도 이미 확정됐으니까 더 이상 번복이 된다 안 된다? 번복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봐봐요. 후순위.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하죠.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후순위 근저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면 후순위는 언제 확정된다? 경매 청구 시. 그런데 여기요. 선순위는 언제 확정이 된다? 경락대금을 뭐 할 때? 완납 시. 이게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 누가요? 선순위는.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하면 봐봐. 여기가 채권 채용이 3억으로 돼 있죠. 그럼 후순위는 적어도 근저당권자가 선순위가 채권 최고액이 3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경매대금에서 최소한 얼마는 받아간다. 최대로 3억은 받아갈 것이다. 그걸 알아 몰라? 알죠. 알면서 자기가 후순위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매를 청구했을 때 이 선순위 것이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선순위 것은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해가지고 최고가 매수인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채권 매수인이 결정이 되면 그래서 그 사람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말소등기 없이 그 사람이 소유자가 되죠. 그러면 그때 피담보채권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후순위가 자기가 직접 경매를 청구하죠. 내가 직접 경매를 청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더 이상 저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경매 청구할 때 그래서 이러면요, 이게 시험에 가장 잘 나온다고. 여기가 가장 잘 나와. 세 가지가 뭐 일단요, 저당권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약방이 감초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확정이 되는데 얼마나 확정이 됐냐? 확정이 되는데 2월 1일 날 1억 5천으로 확정이 됐다. 1억 5천으로 2월 1일. 그럼 돈은요, 채권 최고액이 3억인데 1억 5천으로 확정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럼 돈을 얼마를 갚아야 돼? 1억 5천을 갚아야 되죠. 언제? 2월 1일.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언제 갚았냐?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5월 1일 날 돈을 갚아. 5월 1일. 그럼 몇 개월이 연체가 됐죠? 몇 개월이? 3개월이 연체가 됐죠? 그래서 3개월이 지연이자가 있죠? 지연이자. 이 지연이자도 이 안에 포함해야지. 그래서 만약에 한 달 이자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1억 5천 100만 원이 되죠. 알겠죠? 저 채권자액 3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연이자는 다 포함돼. 만약에 지연이자가 2년이다. 2년이어도 3억 원을 넘지 않으면 다 포함돼.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가만히 있다가 10월 1일 날 새로운 거래 관계요. 무슨 말이냐? 새롭게 차용증을 쓰고 1억을 빌렸다 이 말이야. 1억을 새롭게 차용증 쓰고. 그러면 이것은요, 이 돈은 원래 빌렸던 확정될 때 이 돈하고 관계가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요. 새로운 돈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거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까지가 아주 중요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확정되고 난 다음에 확정된 채권에 대한 지연이자도 포함되지만 확정되고 난 다음에 새롭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린 것, 그것은 여기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다 나왔단 말이죠. 됐죠 지금? 자, 또 한 가지 봐. 그 다음에 여러분요, 그럼 확정되기 전은 어떻게 돼? 확정되기 전? 그럼 확정되기 전 그러면 좀 돈이 얼마라는 거예요? 빌린 돈이 얼마예요? 알아 몰라? 그게 중요해요. 그게. 확정되기 전에는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확정되기 전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채무 일부를 뭐랬다? 일부를 변제했다거나, 그 다음에 채권의 일부가 뭐가 됐다? 양도가 됐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이전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전될 수 없다. 근저당권이 양도될 수 없다. 왜요? 아니 확정되기 전이니까 얼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돈을 만약 지금 현재 확정 안 됐는데 오늘 내가 은행에다 물어보니까 5천만 원이래. 그럼 5천만 원이면은 그러면요, 오늘로 만약 확정이 된 상태에서 내가 2,500을 갚았다. 그러면 내가 반을 갚아준 거죠. 그러면 나한테 근저당권이 반이 있는 거죠. 2분의 1.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으니까 나중에요, 3개월 뒤에 돈을 3억을 다 빌려서 3억으로 확정이 됐어. 그럼 나는 겨우 얼마 갚았죠? 겨우 얼마 갚았어? 2,500 갚은 거지. 반을 갚은 게 1억 5천을 갚은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확정되기 전에는 아직 얼마인지 모르니까 일부를 변제했거나 일부가 양도됐다 할지라도 그만큼의 근저당권이 상대와 다른 사람한테 이전될 여지가 있어 없어? 없다. 이게 중요해. 두 번째는요,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자를 뭐 할 수 있어? 변경할 수 있어. 그럼 채무자가 변경되면 변경 전의 것을 담보를 하는 거예요? 변경 후의 것만 담보하는 거예요? 변경 전의 것도 담보예요? 변경 후의 것만 담보예요? 이러면요, 변경 후의 것만 담보하는 거예요. 상식이잖아요. 왜요? 채무자죠. 채무니까 뭐죠? 채권이 있다 이 말이죠. 채권은 뭐예요? 채권은 누가?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그러니까 채무자가 변경됐으니까 그 전 채무자고 채권자고 두 사람. 그건 둘이 알아서 해야지. 특정인과 특정인이니까. 변경되고 난 다음에는 나하고 채권자고 따로. 왜? 채권은 뭐니까? 특정인과 특정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채무를 인수했다고 하는 증거가 없는 한 나는 변경 전의 것은 그 사람이 책임지고 변경 후의 것만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변경 전의 것은 담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만 담보된다? 변경 후의 것만 담보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여러분요 하고,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최근 우리 시험에 나왔죠?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여기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가 많대요. 채권 최고액 3억. 이걸 채권 최고액 그래가지고 뭘 했냐? 여기다가 등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갑의 건물 있죠? 갑의 건물에다 뭘 했다? 근저당 이렇게 근저당을 하고 여기서 뭘 한다? 등기를 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됐나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근저당에서 이렇게 뭘 했다? 등기 이렇게 했죠? 여기 누구죠? 을이죠. 그런데요, 실제 채무액이 얼마다? 4억이다. 이 말이죠. 4억이다. 실제가.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뭐냐? 이 건물이 건저당권에서 이 건물이 경매가 돼서 경매. 그래서 경매 대금이 얼마가 나왔냐? 5억이 나왔어. 5억. 이 5억 원의 경매 대금에서 을이 배당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얼마냐 이 말이죠. 을이 배당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얼마죠? 배당금 얼마다? 3억이다, 4억이다, 5억이다. 배당금은 3억이다, 이 말, 3억이다. 3억. 알겠죠? 그래서 이 채권 최고라고 하는 말은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이다, 이 말이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이다, 이런 말이죠. 최고 한도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고요. 여기서 이제 경매 대금 얼마다? 5억, 이렇게. 여기서 얼마다? 3억, 이렇게. 여기서 근저당권 등기, 이렇게. 자, 됐나요, 지금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요. 실제는 4억인데 근저당권 등기 있죠? 근저당권 등기 있으면 얼마를 뭐라고? 변제하고 말소 등기를 청구하냐, 말소 청구. 얼마를 변제하고 말소 청구해야 돼? 얼마를 변제해야 돼? 얼마를 변제하고 말소 청구해야 돼?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채무자. 채무자는 얼마인가? 채무자.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제3취득자. 제3취득자는 얼마인가?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은 얼마인가? 이런 말이에요. 아까 내가 나온다고 했죠? 그런데 이 물상보증인이 연대보증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연대보증. 여기 채무자는 얼마를 갚아야 돼요? 채무자는 전체를 다 갚아야 돼. 채무자. 실제 나온 거. 그 다음에 여기요. 제3취득자하고 물상보증인은 얼마를 갚아야 돼요? 여기는 채권 최고액 3억만. 그런데 연대보증까지 하죠. 연대보증. 그럼 얼마 갚아야 돼요? 여기는 4억. 연대보증은 전부 다 갚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경매대금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냐? 채권 최고액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얼마를 변제하고 말소 청구해야 되는가? 채무자는 전부 다. 물상보증으로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돈을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죠? 을이요. 을이요. 갑의 건물이요. 갑의 건물 이렇게 저당을 잡았죠. 얼마요? 3억을 줘보요. 그런데 이 건물이 원래는 얼마짜리냐? 5억짜리예요. 5억. 그런데 이렇게 저당권이 있죠? 이 저당권이 있는 집을요. 여섯 병이 매수를 했어. 이 사람 누구라고 한다? 이 사람 누구라고 해? 제3취득자. 제3취득자가 돈을 얼마를 주고 매수했냐? 5억을 다 주고 매매했어. 매매대금. 매매대금을 5억 주고 매매했어. 5억짜리인데. 저당권이 3억이 있는데. 알겠죠? 그러면서 5억을 주면서 갑이라는 사람한테 3억을 갚으라고 그랬어. 3억 갚았어.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저당권 뭐가 있다? 등기가 있죠. 이 등기에 대해서 뭘 해야 돼? 말소 청구를 해야죠. 이때 말소 청구를 할 때는 누가 말소 청구하는가? 갑이 말소 청구해야 돼요? 병이 말소 청구해야 돼요? 누가? 벌려놨잖아요. 알겠죠? 갑하고 병하고. 알겠죠? 둘 다 하는 거죠. 둘 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갑하고 병하고. 갑은 누구다? 갑은 먼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다.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다 아니다. 지금 병한테 팔았으니까 소유자가 아니죠. 이 사람은 뭐란다? 이 사람은 채권이죠. 그래서 이것을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채권 청구권. 당사자로서 뭐를 한다? 말소를 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고. 병은 누구다? 병은 소유자다. 소유자는 채권이다. 물권이다. 이것을 뭐란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알죠?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3취득자는 소유자로서 물권적 청구권. 그런데 종전의 저당권 설정자는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의 당사자로서 뭘 할 수 있다? 말소를 청구. 여기까지 여러분요. 근저당이 끝났어요. 더 이상 볼 것이 없어. 알겠죠? 한번 볼까요? 자,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요. 페이지 172페이지. 172. 자, 172에 보면 저당권을 봐봐. 저당권은요. 먼저 갑하고 을하고 돼 있어가지고 1억이죠. 비담보 채권, 확정 채권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을이요. 갑한테 등기하죠. 등기. 돼 있죠. 그래서 저당권 등기. 그래서 저당권은요. 1억을 갚으면 저당권도 자동적으로 소멸하죠.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그 다음에 360조가 있죠. 원금이자 위약금 등기하고 지연배상 1년분이고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옆에 근장을 봐봐. 근장은 채권 최고액이 3억이죠. 확정이다 불확정이다? 불확정이죠. 그런데 이 채권 최고액 3억 중에는요. 원금 이자 위약금은 등기를 해야 돼?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5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지연 이자는 1년분이다 모두다. 모두 보장된다. 모두. 근저당에서는. 그 밑에요.
저당권 실행 비용은 저당권 설정이 아니고 저당권 실행 비용이에요. 실행. 저당권 실행 비용이요. 알겠죠? 설정이 아니고 저당권 실행 비용은 저당권은 있지만 근저당권 실행 비용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럼 거기 보면 저당권 설정 비용이라고 돼 있죠? 그것을 뭐로 바꿔요? 실행 비용으로 바꾸라고. 알겠죠? 됐죠? 자, 그럼 근저당권 다시 봐봐. 근저당권 갑하고 을하고 3억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3억을 따라가봐. 채권 최고액 불확정이죠? 등기가 돼 있죠? 그런데 확정이 되면 그 밑에요. 뭐로 바뀐다? 저당권으로 바뀐다. 그래서 경매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또 뭐라 하냐? 3번 존속기간 그래가지고 임의적 등기상이라고 돼 있나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등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옆에 보면 왼쪽에 근저당권 3억 원이 일시적으로 영위됐다 할지라도 근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을 부종성이 뭐가 되어 있다? 완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 맨 위에 오른쪽 봐봐. 확정 완전 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결산기라든가 전속기한이 만료되거나 써 거기다가 합의해지 합의로 해지를 하거나 합의해지 썼어요? 자, 그럼 확정 옆에 보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죠? 경매 청구 당시에 확정이 되는데 경매를 취하해도 확정 번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청구하죠? 경락대금 완납시라고 되어 있죠? 경락대금 완납시 그 옆에 보면 하살표 그 앞에 좀 텅 비어있죠? 거기다 써 선순위 근저당권자 이렇게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경락대금 완납시 확정된다. 그래서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하면 선순위는 언제 확정된다? 경락대금 완납시 확정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보세요. 그 다음 장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 장이요. 그럼 보면 첫 번째 말소청구죠. 말소청구라 근저당권 말소청구라 나와 있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채권 최고액 3억이죠. 3억. 실제 채무액이 얼마죠? 4억이죠. 결산기에. 얼마를 변제하고 말소청구하는가? 채무자는 얼마? 4억. 전부죠. 제3취득자고 물상보증이 얼마? 3억. 그 다음에 경매가 된 경우 봐봐. 경매. 채권 최고액 3억이고 결산기 때 얼마죠? 4억이죠. 그런데 경매 대금은 얼마다? 5억이다. 이 5억 중에서 우선 변제액은 얼마다? 3억이다. 3억이란 말이 뭐다? 우선 변제의 한도액. 맨 위에 써져 있죠? 우선 변제의 한도액이다. 이렇게. 자, 그 밑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전 동그라미 확정전에 뭐다? 채무자가 뭐가 됐다? 변경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채무자가 변경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채무자가 갑에서 병으로 변경됐죠. 그럼 병은요? 변경 전의 것은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지고 뭐만 책임진다? 변경 후의 것만. 왜? 그래서 채권이잖아요.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요. 174페이지.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경우요. 갑에서 병이죠. 채권 최고액이죠. 등기가 확정이 돼 있죠. 얼마래요? 채권 최고액이 2억 5천으로 확정된다면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확정된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줄고 지연이자는 맨 끝에 담보됨 이렇게. 지연이자는 뭐가 된다? 담보된다. 그렇게요. 그 다음에 새로운 법률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당해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새로운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요.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죠? 그럼 우리가 맨 마지막에 했던 거죠? 3억인데요. 근장이죠? 미수인병을 뭐라고 한다? 제3취득자가 피담보 채무를 변제했죠? 그럼 근저당권 등기 말소해야 되겠죠? 갑은 누구다? 갑은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당사자 뭐라고 한다? 채권적 청구권이고 병은 누구다? 제3취득자 소유자죠?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이것은 여러분요 등기 청구권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나중에. 그럼 맨 마지막이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 전에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일부가 양도가 돼도 근저당권이 이전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전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여기까지를 뭐라 한다? 근저당권이다. 이렇게. 알겠죠? 근저당권 이렇게. 잠깐 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